네,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표한 분이십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시죠? 일이 꽤 많습니다. 예, 제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장관이 네. 말씀하시는 거 볼 때마다 네. 야, 저렇게 많은 분야의 행안부가 커버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네. 네. 그리고 다 이게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라 예. 어느 하나 뭐 소홀히 할 수도 없고요. 예. 특히 뭐 생명 안전에서부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AI 정부 뭐 이런 일까지 또 지방자치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정치, 경제, 사회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경제장관처럼 일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뭐랄까 이렇게 사회장관처럼 일해야 되고 뭐 그런 자리가 행안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네. 국무회의 보니까 대통령님께 지목도 많이 당하시던데요. 예, 뭐 특히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찾으시다가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분야가 가뭄이면 가뭄, 뭐 네.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홍수면 홍수, 가뭄이면 네, 가뭄.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의 그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체적인 법령 문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행안부가 진짜 많은 분야를 커버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아침 속보가 전해져서 요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은 바로 이제 검찰청의 해체 또는 폐지와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네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헌법에 검찰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헌법에는 이제 검사의 네.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때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을 경우만 허용된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검사의 이 이름이 개명되는 일은 예. 없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검찰총장이라는 대목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총장의 검찰총장의 이 이름은 개명될 수는 있겠죠. 예. 그 노만석 그 차장은 사실 그 임은정 검사장에 의해서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이 된 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 실제 인식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정도 수준으로 검찰개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 그런 뜻으로 말하지는 않았기를 바라는데요. 네. 검찰이 지난 이제 검사 독재 정권, 네. 그리고 이제 내란 사태까지 겪으면서 예. 이 그 권력의 화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육사 출신들이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이 특정 대학 출신의 특정 학과 출신의 이 검사 집단이 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던 이런, 그리고 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사용하면서 개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핍박한 이런 것들이 하나둘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빛의 혁명의 결과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무단하게 휘둘렀던 그 권력을 이제 조정받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뭐 당연한 결과라고 검찰로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약간 항명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집단 항명을 자주 하는 공무원 조직이 일반 행정직 가운데는 검찰이 가장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기수별로 모임하고 예, 그래서 정부를 압박하거나 이런 정들이 왕왕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제가 예. 그 지휘하는 조직도 아닌데 그 조직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제 78년 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검찰 문제가 수차례 뭐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지적이 됐었고 최소한 한 세대 이상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드디어 그 실천을 마무리한다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 전반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데 방점을 두고 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은 이제 그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기본적인 네. 이 원칙 아래에서 그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시대의 변화와 네. 또 과제들 새로운 과제들이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고 또 이 정부의 효율성 역시 이 최대한 살리면서 국정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라고 네.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9부 3처 20청이었던 조직을 네네. 19부 6처 19청으로 네네. 바꾸게 되는 건데요.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신설된 부서들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사회부총리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사회부총리를 없애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생기는 건데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는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 거는 이제 그 AI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네. 그 과기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 경제부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네. 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과기부총리가 신설이 된 것이고요. 교육부총리가 그간 이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예. 교육부 장관이. 예. 근데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사회부처 전반을 이 포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부총리는 두지 않고 아마도 이게 총리가 사회관계 장관회의 네네. 이를 직접 주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뭐 대형 재난 같은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이제 뭐 산재라든가 산재 사망자라든가 또 이런 저희가 이제 대처해야 되는 이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네. 이슈들이 이 부각될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관계장관회의 같은 것들이 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안전 관련된 차관이 노동부 안에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동안은 이제 고용 노동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네. 고용이냐 노동이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또 매체에 네, 따라서 네. 보수적인 매체는 고용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매체는 노동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혼용되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노동부로 하기로 하고 산업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네네. 새로운 차관이 신설되는 거죠. 그렇죠. 전담 차관. 전담 차관. 예.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 제로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뭐 그 모든 힘을 쏟겠다라는 의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이번 네. 개편의 특징은
이 그동안 이 저 과기정통부 소관이었던 이제 이 뭐 뉴미디어 네. 분야가 이제 이 방송 그러니까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그렇죠.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뉴미디어가 이제 언론으로서의 이 뭐라 그럴까요? 명실상부한 지위를 획득했다. 예. 라고 하는 점에서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축하를 드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 유튜브는 언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가 상당히 큰 과제였는데 이번에 이제 정보통신미디어위원회가 새로 아니요. 저기 방송미디어 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방송미디어 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헷갈립니다. 예. 네네. 그러면 미디어가 이제 통신보다 더 앞에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유튜브도 언론의 대열로 뉴미디어에 네, 네.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이제 네, 네. 전환이 되는 거군요. 상당히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25일 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늦어도 10월부터는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포되는 즉시 공포 즉시 시행. 시행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정부에 와서 국무회의 네. 거치면 바로 시행이 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뭐 거부권 행사하시고 이런 건 아니겠죠? 저희가 하도 거부권 전국을 많이 겪어가지고 네, 농담은 좀 드려봤습니다. 그 중수청 관련해서 제가 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앞서 저희가 검찰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네네. 지금 그 공소청은 그러니까 검찰이 네. 문을 닫고 공소청은 법무부로 가지만 중수청은 행안부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행안부 안에는 경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수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안부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행안부 비대화로 인해서 또 다른 권력이 태생되는 거 아니냐. 이제 오늘 보수 언론 사설들은 이 점을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조직은 커지는데 권력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네? 권한은 별로 늘어나지 권한은 않습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권한은 별로 예,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달라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경찰과 국수본이 별개의 조직은 아닙니다. 경찰청 산하에 네. 이 국수본이 있는데 경찰청장도 현재는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독립기구죠. 예. 예. 이제 인사에 관해서만 그 경찰청장이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안부 장관도 그러니까 네. 총경급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재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경 이상은 예. 대통령 임명권이거든요. 직접 임명하시거든요. 네. 그 뭐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중수청에도 계속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네. 중수청은 검찰 그러니까 그 공소청과의 네. 이 그 업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 행안부와 이 중수청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중요하고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와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3대 권력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소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중수청, 경찰청, 그리고 공수처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지금 이제 셋으로 나뉘어져 있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세 기관이 상호 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은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의해서 이 검사가 신청하는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이나 네. 압수수색영장
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소 결정 역시 네. 그러니까 이 공소청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마냥 커질 수 있는 권력은 아닙니다. 그 상호견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총리실 안에 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리조정을 한다 그랬다가 한 해에 발생하는 그 뭐 4만 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걸 다 어떻게 담당을 하겠냐. 옥상옥 개념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옥상옥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그 뭐 4만 건이 전부 다 다룰 만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대상은 아니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국가수사위원회의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조직 원리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 다른 방식의 뭐 조정 방식이랄까 예. 권한 배분에 대한 결정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 3주체 간에 서로 상호 견제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서로 수사가 가능해야 되고 인원의 교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감시 견제 뭐 균형 이런 걸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정부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국수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의 통제?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영장과 그러니까 그 기소권, 영장 신청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네. 이제 사건 초기에서부터 협력 체계를 네. 만들 필요가 있어지고 그래서 이게 상호 견제하면서 또 상호 협력하는 네. 그런 관계가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네.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안에 놓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기존의 기소권과 이 수사권이 집중돼 있던 것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처를 나눠 있으면서도 서로 그러니까 견제하면서 협력하는 이런 이제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에 대해서는 이제 고위직이 아닌 중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의 그 수사 대상이 되겠죠. 예. 예, 그다음에 중수청과 경찰청의 모든 고위직 그리고 이제 검사 모두 판사 네. 모두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예. 또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또 예.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좀 서로, 서로. 현행 제도로도 그렇게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측면이. 검찰과 경찰과 중수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상호 관계, 네. 수사 피수사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논의를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 논의의 이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 목적은 결국 이제 뭐 첫 번째는 국민의 그러니까 이 범죄부로부터의 안전을 네.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국가 수사의 총량 또는 이제 범죄 수사 능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되 이것이 권력화되어서 이 국민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그런 이 권력기관화 되지 않도록 문민적 통제와 또 사법적 통제의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 것 이런 것이 결국 기관 설계의 기본이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가 없다. 저도 이제 그 우회에서 검찰 쪽 취재해 보면
그 검사 타이틀이 떨어지는데 누가 공소청을 가겠느냐, 중수청을 가겠느냐, 우리는 다 공소청에 남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뭐 특수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러니까 또 뭐 검찰 내에 이런 이제 뭐 공안부, 공안부라든가 이런 형사부, 그 검사가 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 퇴임한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이 얼마나 이제 많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 수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이제 뭐 아직 아무런 뭐 논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라서 미리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뭐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왜 1년 유예 기간을 두느냐. 그 즉각 시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년 유예 기간 동안 검찰은 자기 그 조직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하거나 정치가 조금 뭐 혼란스러우면 그 틈을 타서 또 수사 개시해가지고 그 자체로 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할 거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왜 1년 유예를 두느냐.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즉각 시행을 하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새 공소청법이라든가 또 중수청법,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화된 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또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의 개정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도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제 1년 유예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에 뭐 설계도 필요한 것이고, 또 뭐 채용 과정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많이 봐서 제가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하고 우리 중수청 안 간다라고 하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부가 뭐 그러지 않기를 희망하시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대처한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요 사실 지난 주말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벌어졌던 반봉권 띠지 사건만 보더라도 초임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태도를 볼 때 야 이거는 완전히 무슨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구악 수사관들도 저렇게 답변을 안 할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저렇게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돈은 세었지만 띠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흡사 이런 주장과 같습니다. 새내기 수사관들입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봤을 때 검찰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 해체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당수의 그러니까 인원이 더 이상 그 업무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 하안 이런 분위기인데요. 오죽 예. 답답하시면 진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네. 진짜 장관만 아니면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라 이런 말씀 정치인이라면 뭐 말을 많이 했겠지만요. 예. 검사가 이 권한을 네. 가지게 된 것은 그 본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사법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발생한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훈련해서 이 뭐 수사 능력이나 아니면은 네. 공정한 그 법의 집행을 네. 하려는 수많은 법률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호방하신 편이라 웬만하면 나쁜 말 안 하고 좋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분 화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네네.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 출신들이 이제 전관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사건 하나 해결하는데 뭐 50억씩 이렇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하더라도 너무나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전관 경찰도 심각하더라. 이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는 누가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경찰도 수사고삐가 풀렸을 때 똑같은 검찰 비슷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문민 통제나 사법 통제 시스템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영장 신청권과 기소권을 통한 이 사법적 통제와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을 통한 통제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사건 수사에 대한 이 지휘는 그 국가수사본부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행안부의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이 경찰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이전에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경찰 독재였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군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이것이 이제 91년도에 치안본부를 경찰청 외청으로 네. 만들면서 경찰은 경찰 스스로 민주경찰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외청으로서의 자율권을 부여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 권력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35년, 네. 34년간 그 나름의 저 금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네. 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중수청까지를 포함해서 네. 다양한 논의가 또 있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아유, 관장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가지고 장관님께서 잠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떠나고 7개월? 네, 정도 7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네, 장관 공백 그리고 있었죠. 행안부를 딱 들어가시니까 상황이 어떻든가요? 이제 그 사이에 정권 교체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행안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달에 있었던 그 산불, 네. 영남권에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재난 대응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만약 행안부와 그러니까 중대 그러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예, 중대본. 예. 나름의 이제 이 통제력을 가지고 역할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차관 2명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네. 이제 그 차관은 또 나름대로 민생 회복 이 소비 쿠폰 지급하는 뭐 이런 문제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본부장은 차관급인데요. 이 뭐 그 당시에 이제 폭우가 엄청 내려서 네. 그 재난 대응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하여튼 장관 되면서 그 행안부 직원들 좀 다독이고 네네. 최대한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이 역할을 하자는 뭐 그런 독려해 가면서 지금까지 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상민 장관의 그 과거에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 네네. 보면 이거는 뭐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1도 없는 그런 장관 시절을 견딘 행안부 공무원들이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지금 임무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그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다 끝났고 2차 네네. 또 국민의 90%가 받게 되는데 1차 소비 쿠폰은 생각보다 자영업자분들께서 별로 그렇게 뜨거운 감흥이 없었다. 특히 뭐 식당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미용실, 뭐 동네 뭐 이런 데는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별로 확 느낌이 안 옵니다. 이렇게 아니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는요. 예, 예. 음식점 가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예.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패턴이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업종이 예. 좀 더 이익이었던 데 비해서 네. 지금은 뭐 10명, 20명도 모여서 식사 같이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그러니까 네. 외식업 이런 또 뭐 예. 카페라든가 뭐 그런 데가 소비를 많이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 지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111.4까지 올라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한 88 정도였거든요. 88. 예. 확실히 달라졌죠. 확실히 그러네요. 달라졌고. 많이 늘었네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소비가 한 20% 정도 네. 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2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2차 지급은 11월 말까지 예.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곧 지급이 시작되는군요. 네네. 예. 네. 어디 가지? 어디다 쓰지? 네.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소비 쿠폰만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금 한 2차 추경에 네. 확보된 6천억이 예. 이제 그 상품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할인율을 높여서 예전에는 이제 5%에서 10% 정도 할인을 했는데 7%에서 15%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 네. 같은 경우에는 5%를 더 예. 추가로 아닙니다. 예. 재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를 더 추가 할인을 해서 예. 최대 20%까지 할인을 하니까요. 예. 10만 원 상품권을 8만 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사야 됩니다, 이거. 바로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예. 소비 분위기를 또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이제 1조 1,500억을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장관님 이게 뭐 행안부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교민 300여 명이 구금된 사례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으로 네네. 이번 주 수요일에 전세기 띄워서 모시고 온다고 바로 모시고 올 수 있게 돼서 예. 참 다행이고요. 예. 외교부 사안입니다. 외교부 사안. 네네. 외교부에서 잘 또 이 역할을 해주셔서 정부가 예.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부에서. 뭐 사실 좀 깜짝 놀랐죠. 예. 예. 장관님들 이게 단톡방도 있나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근데 어느 정도 네. 이렇게 그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제 이 비자 발급 과정에 네. 이 여러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이 해당 회사들이 네. 좀 이제 업무 편의상 그 취업 비자 발급하는데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예. 저 그냥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뭐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예. 요건에 맞춰서 하면 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장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로 물어보셔서 예. 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행안부가 맡고 있는 것 중에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AI 전환, 그러니까 네. 정부의 AI 전환을 통해서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익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해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자정부에서도 가장 앞장섰고요. 예. 그다음에 디지털 정부도 세계 1위를 한 바가 있는데 이 AI 정부에서도 AI 민주정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AI 민주정부. 예,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AI 정부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AI 민주정부도 세계 1위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네요. 지금 행안부의 AI 민주정부가 지금 전환 작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니 그것만 그 두 가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난 안전 그다음에 특히. 정부의 AI 전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분권 지방분권. 네. 지방 분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치행정 관련된 자치행정 관련해가지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뭐 네.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다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해결해야 될 현안이 너무 많아서 지역 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작은 군 단위에는 산부인과도 없어요. 소아과도 없어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이제 한 2,000명 정도 예. 면 단위 2,000명 정도로 내려가면 약국이 없어지고 거의 뭐 슈퍼도 없어져서 요번에 보니까 이 슈퍼 그러니까 대형은 뭐 막론하고 조그만 슈퍼도 없어서 유일하게 하나로마트밖에 없는 데가 그런 그 읍면이 한 100개 정도가 됐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하면서 보니까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역 소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법사위 소위 여러분들 다 보셨죠? 화제가 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말 사이에 100만 넘는 클립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서영교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 100만 넘는 거. 100만 서영교. 맞습니까? 예, 엄청 많더라고요. 예. 주말에 동네 돌아다니느라고. 못 보셨구나. 제가 다 아니 봤어요. 많은 분이 보내주긴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이 보내주면서 이거 잘 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130만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예. 백혜령 경정하고. 백혜령 경정하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그 누굽니까? 김정민 사무관. 예.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네. 예. 깜짝 놀랐는데요. 네. 하나하나 조금씩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자, 띠지부터 가겠습니다. 네. 관봉 띠지 사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죠.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사람아 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떠셨어요? 그 두 수사관의 답변 태도. 새내기 수사관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젊은 수사관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청문회를 하면 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2명이 나오겠다고 하고 네, 의원님 전화를 그다음에-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검사가 또 2명이 나오겠다고 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추적을 했었거든요. 추적을 하고 제가 기재위원이라 또 예. 한국은행에도 물어보고 예. 또 마을금고에도 물어보고 취재 이런 많이 돈이 하셨어요. 나오면 예,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예, 취재 세게 하셨네요. 예.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관봉 띠지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김영민 의원하고 특검에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들은 답변과 예. 이 검사들이 한 답변이 유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 야.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예. 그게 있었고요. 예, 오늘 네 오늘 명이 드디어 폭로를. 예. 4명이 나온다 그래서 예. 이들이 작정하고 나왔다. 제가 얘기했죠. 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법사위에 4명이 나온다는 건 예. 뭔가 작정하고 나와서 판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준비를 잘하자.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예. 질문과 질문에 대한 그 재질문, 예. 답변에 대한 재질문들을 준비해야 예. 된다라고 준비를 했죠. 근데 소위가 그런 것까지 준비할 여유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했고요. 그랬는데 수사관들은 딱하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저들이 뒤집어 썼을 텐데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답변하는 모양을 보고 네. 이거는 완전히 짜고 나왔고 짜고 나왔다. 완전히 짜고 나와서 전체를 무마시킬 각오를 하고 나왔구나. 아. 눈 돌리는 걸 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나온다면 예. 뭔가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못하는 그 구조도 있겠으나 이들은 고백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 완전히 짜고 나와서 예.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고 김정민, 예. 남경민 예. 모두 다 수사 확실히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대상이다. 예. 그다음에 그 검사들 이희동 네. 그다음에 박건욱 네. 베테랑들이잖아요. 예. 남부지검의 차장검사가 이희동이거든요. 예. 온갖 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이희동이에요. 한 사람은 부장검사고. 네. 그런데 적당히 예 의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의원님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전법으로 나오고 하나는, 어리버리 전법. 하나는 예. 어리버리 전법, 하나는 답안지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겠다. 세상에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왔어요. 컨닝 페이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법사위의 소위에 출석하면 하는 증인이에요. 네. 그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닝 페이퍼를 지금 단어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컨닝 페이퍼를 겁도 없이 그걸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네. 돌려요. 그리고 네. 적발을 당합니다. 적발을 당합니다. 네. 여기서 적발해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서영교. 근데 적발해낸 사람은 서영교는 아니고 장경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그들이 그 답안지를 보고 있는 것을 찍은 또 언론이 있는 거죠. 언론분이 그걸 찍었고 네. 이게 보도에 나온 겁니다. 예. 보도에 나왔고 그걸 장경태 의원이 예. 찾아냈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다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받은 걸 보고 또 제가 분석을 하다가 또 찾아내게 된 거죠. 또. 예. 예. 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따위로 요렇게 요 모양 요꼴로 해가지고 진짜. 검사랑 수사관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직하게 나쁜 저희 특수검사 말고 그래도 얘네들은 정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스티스 어디 갔어요? 저스티스. 예? 아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 예.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서 살짝 샛길로 지나가서 이거는 네.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의원님. 오늘 아침에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고 있는 노만석 차장이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런 네.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신들이 네. 얼마나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와 있는지 네.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네. 입으로는 말하지만 네. 실질로 들어가면 행태는 컨닝 페이퍼 돌리고 어리버리 전법 쓰고 개명당할 위기에 있어라고 내부를 조직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노만성은 검찰총장 대행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가 해나가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네. 그런데 노만석의 문제도 있지만 예.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조직 자체가 예. 노만석을 그대로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만석이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 나가서 이런 말 해. 예, 그 라고 노만석 조직이. 마음에도 저 말이 있고, 예. 노만석 마음에 철저히 저 말이 예.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나가서 또 저 말을 한다는 것은 전체 속에서 네. 내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그러니까요. 되네요. 예. 그러니까 참 걱정스럽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검찰개혁을 왜 한 겁니까? 저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은 죽으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다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가 그렇습니다.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이 돌아보고 스스로 채찍을 가야지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다. 네. 채찍을 가고 올 때 국민이 아니야 그래도 검찰이 이런 게 있었잖아. 예. 이런 거는 힘을 내줘.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예. 되는데 벌써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폭풍처럼 몰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 튀어오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완전히 반개혁적인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만석 대행의 발언은 완전히 반개혁적 발언이다. 저는 저 발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데 저걸 또 보면 검찰 개명의 위기, 네. 검찰 개명의 위기, 검찰 개명해야 된다. 우리 잘못에 기인한 거니까 검찰 개명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워딩이 뭐냐면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예.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만석 권한대행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안 수사권은 검찰이 가져야 되는 임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안에 검찰총장 대행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바라는 검찰개혁의 취지 예.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취지 예. 그것을 잘 수행하길 바랍니다. 잘 수행하길 바라고 그것을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검찰개혁은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왔던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범죄, 범인과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등 네. 했던 온갖 작태들이 다 이번에 세상에 드러나길 바라면서 이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예. 네,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특검을 통해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특검이 상설 특검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특검이 네. 김건희 특검, 네. 민중기 지금, 특검. 예. 예.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이 예. 수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 이 관봉권이 쳐진 띠지. 네. 제가 이거는 이제 그거 좀 보여주세요. 사진으로. 이것이 예. 그날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발견된 비닐루가 싸져 있는 비닐루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한다고 그러시던데 의원님이 비닐루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나요? 의원님이 비니루라고 얘기해가지고 비니루 제목이 그것도 한 100만 나온 것 같아요. 비니루. 서영교 비니루. 그래서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똘똘 말려서 쌓여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 네. 5만 원짜리 5천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걸 뜯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저걸 뜯어내서 개수기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김정민은 저런 거를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런 걸 처음 봤을 것이고 처음 봤는데 저걸 뜯어서
세려고 하면 이거 뜯어요라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네. 거죠. 그럼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럼 세느냐? 들어오는 돈은 모두 셉니다. 그럼 모두 세면 저건 당신이 뜯었네. 그럼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건 당신이 개수기에 돌렸네. 그러면 또 기억에 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또 관본권으로 또 한국은행에서부터 직접 받은 아하.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데서 또 예. 직접 받은 건데요. 예. 전부 다 비닐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비닐에 쌓여 있는데 실제 저렇게 해서 관본권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 하나, 둘, 셋, 넷, 저기 10개예요. 10개, 5천만 원. 10개고 전체가 띠가 둘러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저 하나하나마다 또 띠가 둘러져 그러네요. 있어요. 예. 그 하나마다의 띠에다가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잠깐 돌려보시면 거기에 앞에. 화면을 예. 저기 다 출처, 예. 도장, 누가 찍었는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들어있고 저거는 이제 은행에서 나올 때 유형입니다. 네. 은행에서 나올 때 유형이고 그 은행이 어느 시중은행으로 갔는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어느 시중은행에서 네. 이 돈을 예를 들면 뭐 통일교로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통일교로 보내면서 이 돈은 그 은행에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이것은 통일교 어디로 갔고 예. 왜냐하면 제가 또 은행에 전화를 했을 때는 2천만 원만 옮겨도 모두 뭡니까? 저기 FB 아니다. 추적 FIU. FIU에서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계좌 추적을 하죠. 계좌 추적이 예, 쫙 됩니다. 예. 현금은 마찬가지로 예. 1,000만 원 이상만 찾아가도 예. 그 은행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돈을 주었는지.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국정원으로 주었다. 예. 한국은행에서 무슨 은행으로 주었는데 무슨 은행이 국정원으로 주었다. 예.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자체를 제가 이런 말하기 그런데 예. 어떤 특검에 가서 저희가 이걸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했고 이건 특검이 수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 2조 14항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수사를 하던 중에 예. 이 수사를 하던 사건을 공무원이 네. 은폐하고 조작하고 수사에 개입했다면 그런 부분에 개입했다면 이건 수사 대상이다 네. 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진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이걸 은폐했어요. 네. 그러면 수사 대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대상이니까 해주십시오라고 아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건 2018년에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진이 영주시장인지 영천시장인지 공천에 개입했던 겁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검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특검께서 그걸 잘 못 보셨을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렇게 2022년 5월 13일 날 예.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2022년 5월 13일 2시 5분 59초에 발행된 거예요. 22년에 윤석열 내란수계가 대통령이 된 해가 아닙니까? 22년 대통령이 되는 예, 거죠. 20 5월 9일 날 대통령이 됩니다. 됐죠. 예. 10일 날 취임식을 하고 그러면 이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 돈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시중은행으로 갔겠죠. 예.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게 갔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든 5월 13일 이후에 갔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거를 이 검사들이 특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놀래서 이거는 5월 2022년 5월 13일 날 나온 겁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특검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수사해 주세요. 특검은 검사들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는 아니 우선 겁니까?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검사 수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김없이 그날 청문회에서 예. 이동이라고 하는 예. 남부지검의 차장 검사라고 하는 작자가 예. 의원님 그거는 2018년 와. 선거 때 있었던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뛰고 왔는데 세상에. 야. 그러면 국민들도 그게 그러면 저희 그때 건데 지금 우리가 여지껏 갖고 이야기했던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있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거기서 들은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니 제가 그날 읽어보세요 이동 차장검사라고 네. 했더니 근데 또 네. 그 수사관 애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럴 텐데 네. 이동은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2022년 5월 13일입니다. 네. 2022년 5월 13일은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된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척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은 약간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지적을 당했을 때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수사관들은 네. 지적을 당해도 안 해요. 왜? 내가 보기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기억이 안 납니다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 사람아 여기에 이렇게 비닐이 쳐져 있는데 비닐을 그러면 당신이 뜯었단 이야기잖아. 예. 그리고 이 비닐을 뜯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뜯었단 이야기잖아. 그런데 이 비닐이 쳐진 건 우리가 사진으로 갖고 있으니 당신은 딱 걸렸고 예. 그럼 당신이 뜯어서 한 거지 예. 라고 이야기하면 기억이 안 안 납니다. 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뜯은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가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지시를 받았을 테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면 그 이걸 다 뜯어놓고 해놓고도 지시로 기억이 안 납니다기 때문에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가 되고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눈동자가. 예, 눈동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딴청 피우고 딴 데 보고 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이셨을 거예요. 저렇게 젊은 수사관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의로운 선택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가스라이팅 당하고 지시 받고 시키는 있는 대로만 거죠. 딱 하는 예. 말로 보이니까 너희는 기억이 안 난다로 하고 우리는 어리버리 이거 그대로 보존하라고 했어? 예. 라고 그 중간에 검사가 예. 이야기한 거로 돼 있고 예. 그럼 얘는 이렇게 했고 얘는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모두 다 요거는 뭐냐면 공수처가 생긴 게 그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조작한 걸 수사해라. 그쵸. 그리고 저희 특검에 제가 그 특검법 만들었어요. 예. 특검법 만든 항에다 넣어놓은 거죠. 예. 이 수사하는 와중에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조작하고 은폐한 것은 모두 수사 대상이다. 딱 넣어놓게 된 거죠. 딱 됐네요. 예. 딱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넣었던 거는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샤넬 가방, 명품 가방 예. 모두 다를 예. 자기네가 조작하고 예. 아니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넣은 거예요. 예. 얘까지 딱 걸려 들은 거죠. 야, 이동 차장검사는 2018년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2018년으로 끝내려고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니네가 특검에다가도- 잘못 알고 있었어. 그렇지. 특검에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완전히 물타기를 특검도 흐린 거죠. 물을 흐려놓은 거죠. 이 범죄의 죄상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심각한 거죠. 이희동 차장검사. 그렇습니다.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논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왔어도 출처를 밝히기 어려워요라고 하는 게 그들의 말이에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줍니다. 예. 찾아가는 사람에게. 예. 그럼 은행은 5천만 원을 줬으면 뭘 주고받아야 5천만 원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은행이 이거는 통일교, 이거는 국정원 기록을 안 해놓으면 은행은 또 범죄자로 들어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 확인할 수 없어요라고 논리가 구성되어 있더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고 특검이 여전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시키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고 그 네. 중요한 포인트는요, 의원님. 네. 이 지금 정권 교체가 되고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계에 충성하는 검찰 집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범죄 사실을 숨겨주려고. 윤석열 범죄 사실을 숨겨주려고 했고 네. 지금은 자기네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또 하는 거죠. 다 들어있는 이거 거고요. 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다녀와서 여기 왔다 갔지만 서울구치소 네. 안에서도 아니 대한민국 어느 누가 특검이 소환하는데 안 나올 재간이 있습니까? 네. 그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버티는 것은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도 그 봐주고 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네. 거죠. 달랑 들어서 데리고 나올 수 네.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그때 제가 한번 네. 더 할까요?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오늘 꼭 지적하는데요. 특검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거기 몇 명이 집행을 합니까? 10명 합니다. 그럼 10명이 못 데리고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그럼 와서 데려가세요 그래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 그러니까 10명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도 특검도 갔어요. 네. 그 특검 외에 또 특검보가 그 핸드폰으로 네. 지시를 합니다. 스피커폰으로. 예, 지휘를 합니다. 그쵸. 스피커폰으로 지원하기 전에 예. 특검 검사들이 와서 예. 지휘를 또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해보세요 이렇게. 니네가 와서 해봐. 안 예, 돼.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이게 그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잔재 아니 그 전에 잔재들이 다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지금 겁니다. 내란이 지금 그래서 몰아치듯이 개혁은 이루어져야지 되고 네. 저희가 이 특검 법사위 1소위 입법청문회는 처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김용민 간사가 이 아이디어를 냈고 좋다. 네. 이 아이디어를 냈고 저희가 이 사실 되게 증인이 많이 나왔는데 이 많은 증인이 나왔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철저히 준비해서 하자라고 했던 저희들의 그동안 노력이 그들이 빠져나가고 예. 법 기술을 부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걸 잡아내게 예. 된 거죠. 전 국민이 국회 법사위의 소위까지도 네.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법사위 소위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 넘는 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데 제가 여기서 또 한 하나,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지금 관복 말고 딴 것도 우리가 할 게 너무 네, 많아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게 쳐져 있잖아요. 네, 비닐로. 비닐에 쳐져 있어서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귀한 돈이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 귀한 돈을 안 건드리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우선 뭐 통일교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박지원 의원님이 정보위에서 들은 이야기를 법사위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기사가 또 돼야 되는데요. 네. 정보위에서 1억 6천만 원을 국정원이 맞아요. 김태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갖다 줬다. 네. 그게 감봉인 겁니다. 네. 그러면 귀한 사람한테 받은 걸 못 건드리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예, 있고요. 예. 세 번째 경우 쓸 돈이 많아서 이것까지 다 못 썼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건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느냐? 그럼 이것은 굿 아니죠. 예. 건진을 통해서 돈을 쓰면 사건이 무마되고 회유된다. 아, 무마되고 정리될 수 있다. 예. 제가 들은 제보로는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벤츠를 타고 가서 벤츠를 놓고 키도 주고 왔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얘기입니까, 제보들을 의원님? 전부 다 수사해야 되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가서 벤츠 키까지 그 건진한테 두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요. 어떤 사건 청탁이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수사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보받은 내용인데요. 예. 어떻든 돈으로 예. 이렇게도 오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로도 벤츠로도 오겠죠. 오고 뭐 벤츠로도 오고 뭐 그리고 가방으로도 목걸이도 오고 오고 가방으로도 온 오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은 건 벤츠 이야기인데요. 벤츠가 왔다. 네. 이 얘기도 이제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 예. 수사가 들어가야지 되는 아, 저희들도 내용인 거죠. 취재 벤츠에 대해서 취재를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거- 해보시겠습니까? 예, 이거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서영교 의원실하고 벤츠를 협업. 타고 와서 벤츠를 놓고 키도 키를 놓고 갔다는 갔다. 건데 예 어디까지가 긴지. 의원님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 같아요. 근데 벤츠와 건진이 키. 무슨 재주가 있어서 수사를 무마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이야기죠. 예. 야, 이거 큰일 났네. 10시 6분이고 네. 해야 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의원님 네. 내일 시간이 있으세요? 아 지금 10시 6분입니까? 예, 가셔야 되는데 예. 저희도 일정이 많고 큰일 났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백혜룡 검사 네.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백혜룡 검사가 아니라 이야기. 백혜룡 검사가 아니군요. 그렇게 사람을 혼란시킬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요. 백혜룡 경정의 그날 증언은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고요. 예. 또 그날 조경식 예. 부회장의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의원님께서 너무 단독을 네. 많이 하셨는데 네. 일단 백혜룡 경정은 이 마약 스캔들이 마약 스캔들이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의 이 내란의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사업을 선택했다. 그걸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예. 인천 세관. 그 세관에 예. 인천공항에 이 검색대 네. 예산을 보내준 사람입니다. 검색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보내준 예. 사람입니다. 그럼 검색대를 통해서 나와야지 돼요. 예. 그 마약 그 범죄인들은 검색대를 통해서 나오지 안아야 않습니다. 되죠. 예. 아니, 검색대를 통해서 나오면 예. 몸에 찡찡 감은 게 보입니다. 보이죠. 근데 검색대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바로 택시를 잡아줘서 보내게 되는 거죠. 명동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부터 제가 그때도 예. 인천 세관부터 예. 쫙 불러서 예. 저희가 그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예. 조사를 했는데요. 다
문제가 많은 것을 그날 이제 나와서 그 사이에 사실은 백혜령 경정은 좌천당하면서 좌천만 당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목숨을 던질까 하는 고민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날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밖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아무래도 네. 내일 시간을 한 번만 더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일 일정 보고. 예, 예. 내일 꼭 나와 주셔서 저 바쁜 사람인데 취재 편의점 저를 또 부르시려면 서영교 TV 서영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네, 돼요. 여러분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가 요거 네. 해드립시다. 요거 해드리고 네. 내일 저희가 못다 한 얘기 너무 많거든요. 백혜룡 네. 경정 그다음에 KH 맞습니다. 그룹의 KH 그룹 조경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딱 하나 서영교 예약 조경식 부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원 구치소에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원구치소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경고하는데요. 다 체크해 볼 겁니다. 절대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요. 신변의 위협이 없어야 한다는 걸 경고합니다. 영화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국민께 알려드리고 국민들께서 감시해 주십시오. 영화보다 더 무서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섬뜩합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2부 라운드 내일 예약 시즌 2 저 말고 서영교 의원님 한번 잡아주세요. 시즌2 한번 해주세요. 서영교 내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즌 2 기대하세요. 개봉 박두 의원님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가. 네, 금요일에 행복전도사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와. 제가 유튜브 방송 자주 나오니까 네. 너는 일은 안 하니? 이러시는데 저 오늘 5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세상에. 시간 쪼개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고 있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일 시작해서 어제도 새벽 1시에 잤는데 세상에. 잠 줄여가면서 뛰다니는 거예요. 네. 화이팅! 화이팅! 행복하세요. 네. 생각해보니까 의원님 저도 네. 저도 5시 반부터 움직이고 그죠. 어제 저도 1시에 잤네. 원고 쓰고 저 자니까. 벌써 행사 2개 뛰고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침 회의도 하고 제가 보니까 이 넘어왔어요. 국회의원이 예전에는 막 군림하고 제가 그 96년, 95년 이때부터 이제 국회 출입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는요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왜요? 국회의원들은 그 빨간 카페트가 깔린 길로만 다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닌 보좌진이나 뭐 저희 같은 기자들이나 네. 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간 카펫을 밟으면 국회 방호관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요? 예, 거기 밟으면 왜요? 안 된다고. 왜요? 거기는 의원님들만 갈 수 있는 길이. 빨간 카페 많이 밟을수록 용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근데 지금도 국회의원들 너무 힘들다. 아니, 지금도 권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특히 특정 정당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렇죠. 여전히 왕 같은 분들 계세요. 그리고 지역 가면 진짜 왕이 돼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특정 정당에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특정 정당 얘기하기 전에 자 조지아에서 출발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네, 의원님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쇠사슬 케이블 타이 어떻게 보셨어요? 화나죠.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또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국민들 지키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쇠사슬에 감기는 일이 생겼으니 기술자들이 임직원들이 저는 자기들이 투자하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뭐 다 떠나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컸고요. 왜 이걸 내가 미리 못 막았을까 하는 그런 책임감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정말 영리하게 네. 미국을 잘 다루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한 달, 2달 이 상태로 갈 그렇습니다. 뻔한 상황이었어요. 사흘 만에 풀었다는 게 더 기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영리하게 미국을 잘 다루셔서 어떻게- 빨리 풀어냈고 동시에 할 말도 다 하셨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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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풀려났네. 이제 할 말 좀 하자. 야, 우리나라에 너희 미국 사람들 불법 취업 지금 여행 비자로 와 있는 사람이 영화관. 수만 명인데 우리가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거 달리 말하면 야, 요참 우리도 잡는다. 할 말 다 하신 거잖아요. 예.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외통위 회의 가지고 예. 우리나라에도 거기 잡아들여야 된다고.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 와 있는 불법. 미국 불법 체류자 싹 다 잡아. 그 여행 비자로 와서 지금 돈 벌고 있는 그럼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예. 그냥 그런 값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한 예,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또 외교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할 말은 해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더 물어요. 예, 우리를 진짜 만만하게 보는 아니, 유일한 동맹 국가인데 미국에 투자한 나라 우리나라만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 일본은 안 건드려요? 왜 우리만 건드려? 저는 되게 화나요. 근데 좀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됩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판은 해야죠. 근데 이게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문제가 20년이 넘은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가요? 그러니까 한미 FTA 체결할 때 비자 문제가 처음 나왔고 그때 해결을 했었어야 될 문제인데 그때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 노동자들 다 와서 미국 노동자들 피해 보니까 안 된다. 그럴 수 있어. 그때 못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 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특히 예.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이번에 조지아 공장 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가가지고 맞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대규모 투자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일하러. 그러면 세트로 같이 풀었어야 될 문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세트로 같이 풀었어야 될 문제인데 안 풀었죠. 맞아요. 있는지도 몰랐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역사가 많은 게요. 그러고 나서 기업들과 국민들이 불편하시니까 해결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외교부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업들이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나섰었어요. 또 국민들께서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예. 그때 보면 불안하죠, 사실은. 기업에서 무역협회 협회장이 건너가가지고 예. 우리나라 정부를 못 믿으니까 예. 무역협회 협회장이 건너가서 해다오 하고 근데 되나? 그래서 지금 한 예로요. 네. H1B 비자가 네. 쿼터가 있어요. 네. 뭐냐면 미국에서 1년에 한 8만 5천 개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근데 지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50만 명 정도 돼요. 그래 쿼터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예. 호주만 1만 500개 가지고 있고 예. 싱가포르도 5,40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쿼터가 없어요. 왜요? 왜 없어요? 정부가 안 한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말이 이거는 됩니까, 이게? 정부가 일을 안 한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심각하네요. 지금 외교부 장관님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들어온 지 얼마 정부. 되지도 않았어. 네. 오자마자 한미 정상회담하고 관세회담하고 정신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박지 외교부 장관 뭐 했냐 그때. 중요한 건 네. 그때 조지아주에 투자 결정하던 그래서 와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날아갔잖아 미국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했냐는 거예요. 아니 납작 엎드렸잖아. 그럼 이거는 세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지금까지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한국 동반자 그 법이라 하잖아요. 예. 이 포비자 발급받기 예, 위한 예. 거거든요. 예. 미국 의회에서만 3번이 발의됐었어요. 예. 근데 한 번도 통과를 못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예. 우리 정부가 예. 지난 정부가 예. 제대로 된 로비를 안 하고 미국은 입법 로비가 필요한 나라예요. 그렇죠. 왜 입법 로비를 안 해요? 합법입니다. 3번이나 미국 의회에서 발의했는데 다 날려먹었어요. 뭐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풀어야 되는 것은 H1B 비자 쿼터 확보해야겠죠. 네. 또 E4 비자 예. 지금 또 동반자법 또 발의가 됐어요. 예. 또 통과시켜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도 입법 예. 로비를 좀 해라. 예. 국가라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미국 그게 허용되는 나라인데 하니까 로펌이랑 다 접촉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 법적 가서 제도를 만들어야죠. 아메리칸 파이 노래나 부르고 뭐 한 겁니까? 일을 해야지 노래 일을 부르지 해야지 말고. 노래 부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이지만 공직자 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대접받는 거 예. 그리고 어디가 노래 부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일해야 된다. 아까 저 국회의원 얘기하셨잖아요.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지 뭐 대접받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일하려면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우리 대통령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자의 한 시간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5,200만 시간이다. 5,200만 시간. 저는 국회의원 되면서 그 얘기했어요. 행사돌이 안 할 거다. 악수돌이 안 할 거다. 줄서기 안 할 거다 얘기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하기 바쁜데. 그러니까요. 일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일하자. 근데 왜 다 행사 가가지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다니고 그게 정치인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다음 선거 때 행사하러 사진 찍으러만 다니고 악수하러만 다니는 사람들 제끼고요. 네. 일하는 사람 뽑아주셔야 일하는 돼요. 사람 그래야 일을 해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앞두고 저희가 좀 뭐 인스타에 다 올렸어요. 예. 외교 쪽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으니까 이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다 제보를 주시라. 제보. 힘 닿는 예. 데까지 풀어가겠다. 예. 왜냐하면 저는 정말 부끄러웠던 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현안 긴급 질의가 열렸는데 저는 죄송한 마음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고 네. 미리 국가가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특정 정당의 의원들은 자기 때 있었던 일인데도 무슨 대통령님 탓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되신 지 얼마 됐다고. 개혁신당도 타겟을 이재명 대통령을 잡고 있지. 이거는 분명히 전 정부 때 일이에요. 심지어 조태용 전 정부 탓을 원장.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원실로 제보를 다 넣어주세요. 많이 네. 넣어주세요. 우리가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일을 하도록 계속 독촉하고 독려하고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일입니다. 국회의원들 그거 하기 바빠야 돼요. 지금 보면 조지아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불안해서 갈 수가 없는데 전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악시오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옛날 방식으로 한국 안 돼. 앞으로는 똑바로 비자 받고 와. 일하려면 비자 똑바로 받고 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인터뷰예요. 미국 정치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좀 정말 죄송한데 미국 네. 정치는 망한 것 같아요. 미국 정치는 망한 것 같다. 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길입니까?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운 예, 것이 그렇죠. 예전에 민주주의 하면 미국 생각했는데 이제 민주주의 하면 대한민국을 한국이에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가 잘 없는데 맞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단합니다. 너무나 잘 작동하고 있어요. 특히 예. 제가 그 표현합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자기 살려고 하는 예. 이기적인 민주주의인데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공동체 지향 민주주의예요. 맞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예. 되게 뛰어난 민주주의예요. 맞아요. 예. 지금 미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잘 기능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빛의 혁명의 결과를 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 망했다 자꾸 얘기하는 게 의회가 기능하지 않고요. 네. 사법부가 기능하지 않고요. 또 트럼프 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남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가지 말고. 트럼프 권위주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신뢰가 없고 다음 일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일도 보면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기보다는 지금 전후 사정을 보면 과잉 충성 비슷하게 밑에서 사고 쳐버린 것 같아요. IC에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영리하게 접근하기를 제가 계속 주문합니다. 뭐냐하면 네. 미국이나 고나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고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어야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외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힘이니까 예. 또 일본도 함부로 못하게 잡아놓는 예. 힘이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미국한테 사대주의 맹종 이거 한다고 봐주지 않아요. 이건 제일 네. 멍청한 짓이고요. 미국 사대주의 하는 특정 정당의 특수인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딱 그렇다고 미국을 미워만 한다. 그럼 미국과 전쟁할 거예요. 그런다 네. 해결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영리하게 써먹어야지. 예. 이스라엘이 미국 잘 써먹잖아요. 영리하게. 일본이 미국 영리하게 잘 다루거든요. 우리도 영리하게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영리하게 다룰 것이냐.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동포들과 더 많은 소통, 더 많이 미국 정계에 진출하고 더 많이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더 많이 소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미국 지금 이제는 주정부 단위로 많이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사통팔달 넓은 한 라인들을 구축하고 네. 교류를 도리어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영리하게 써먹어야 돼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장간 한 라인 개설했잖아요. 예, 예. 너무 똑똑해. 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너무 똑똑해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미국이 아니다. 그 미국 지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미국이고 그리고 우리도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게 원조받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죠. 예, 세계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있고 캐대원 열풍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에 상처가 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돼서 이번에 특히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비자 문제는 반드시 정부가 해결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현 장관이. 조현 장관 출국할 때 네. 저희가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 조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네. 안전하게 불이익 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네. 해결을 해라. 비자 문제. 네. 특히나 지금 한국 동반자법 미국 의회에서 발의가 돼 있거든요. 예. 이 발의된 거 통과시켜라. 입법 로비 당연히 하는 거 관리하는 게 미국 외교부 역할 아니냐. 이거 통과시켜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라라는 요청을 저희가 드렸고 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뭐 이건 반드시 해내겠다 각오를 말씀하셨고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너무 많이 조현 외교부 장관님한테 뭐라 했는데 네. 대우시고 난 다음부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게 보여서 참 다행이다. 사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귀국길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는 그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 따뜻한 위로 정말 저는 무슨 커피차라도 보내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동포로서 그리고 우리 일하러 갔다가 무슨 공직자들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돼요.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된다. 국민 보호하는 걸 못하면 무슨 그렇습니다. 국가가 있어요? 대통령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고 어제 하더라고요. 대통령님이 속 시원한 말씀해 주셔서 좀 네. 좋았어요. 어제. 네. 막 우리나라도 있지 않아? 미국 불법
취업자들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죠. 하고 할 말은 제대로 해야 돼요. 저는 그리고 근데 영리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풀려나가고 난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에게 사과 네.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에게 사과도 요구해야 되고 다른 국가였다면 우리가 대사 조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도 정상적인 미국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2기가 되고 나서 트럼프 2기 동안에 같은 기간 예.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발했던 행정명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부를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또 지금 관세 관련해서 IEEPA 법이 그 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법령인데 관련 그 법은 특수법이에요. 그래서 네, 특별한 사항, 특수한 사항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수단 중에 관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도 1심 법원에서 트럼프 틀렸다. 네. 2심 법원에서도 트럼프 틀렸다. 근데 트럼프 야 법원 무시하고 그냥 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비정상적인 권위주의 정권이 미국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능도 못 하고 인물도 못 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리하게 잘 다뤄야 한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냥 약간 모호한 황소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잘 다뤄야 돼요. 네, 국회 외통위에서 김상우 의원님의 활약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높다.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는 모르는데, 네. 좀 돈 1억을 받았다. 음. 1억만 받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1억을 받았다라는 주변 정황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유죄 판결까지 가려면 더 직접적인 입증 증거가 또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에 필요한 영장 네. 발부를 하려면 범죄 혐의의 중요성,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판사님이 차례대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네. 범죄 혐의 중요성 중요하죠. 네. 범죄 혐의의 상당성 지금 언론 보도된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상당성이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핸드폰도 없애고 다 없애고 네. 다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법률 판단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발부 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본인은 뭐 검사 20년 했네, 국회의원 16년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위험한 돈 받지 않았다, 문제될 만한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보고 마지막 공적 발언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자가 있기도 한데요.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으세요? 잘 안 믿어요. 기자님께서는 잘 안 믿어요. 네. 왜 안 믿으세요? 아니 너무나 많은 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자도 증자고 네. 우리가 뭐 짧게는 지난 1년만 놓고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서 사실이 아니었던 말들을 네.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말에 대한 신뢰도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그렇죠. 네, 많이 참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오늘 오후에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출근길에 기자들의 그 대통령 어제 얘기했던 내란 특별재판부 위원 아니다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법개혁,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또 사법부가 기능하는 것 왜 있을까요? 결국 국민께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께 봉사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물론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는 많은 판사님들 계시지만 네. 일부 좀 오염된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님도 느끼고 계시죠? 그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개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않나요? 네. 그거는 국민들께서 사법 서비스도 서비스예요. 그럼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불공정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고쳐가는 과정에서 품위 있게 또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하고 특히 또 법원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서 그에 맞게 점차 개선해 가야만 한다. 즉 사법부가 그들만의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좀 유의미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어제 그제 사이에 이제 민주당 안에 막 과정 관리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에서는 과정 관리가 잘 안 됐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과정 관리가 뭐예요? 뭐 어쨌든 그 여야 협상 과정, 그 다음에 네. 그 지도부하고 소통하는 과정,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과정 관리라는 표현을 원내 지도부에서 어렵다.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네. 예, 과정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고 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의총장에서? 의총장에서요? 네. 일단 뭐 사실 저는 전날 이제 그 얘기를 접하고 저도 네.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글을 그렇게 올렸었어요. 협치의 전제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다. 그게 안 돼도 무슨 협치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아직 우린 내란을 다 발본색원하지 못했다. 그렇죠. 또 김건희의 부패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지 못했다. 예. 우리의 국채를 아직 우린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우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해야 할 의무를 아직 다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아직 지금 특검 여기서 힘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까지 더 힘을 실어야 한다라는 네.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지지자분들의 바람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밤 합니다. 사이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고 좀 하더라고요. 놀랬죠. 이거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이래서는 안 밑에 되는데. 아침에 조간 보도가 전부 다 합의됐다, 여야 합의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뭐 저도 당을 지키고 당을 위해 함께하는 입장에서 네. 뭐 당연히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 말을 아껴야 되는데 저는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네. 민주당이 아직 우리 민주당이 참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 네. 뭐냐하면 우리 지지자분들도 당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시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민주당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민주정당인 거예요. 단순히 너 알아서 잘 하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 참여하고. 갖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틀렸다 네. 할 때는 목소리를 내고 바꾸려고 하고 네. 또 의원님들도 단순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네. 목소리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설명도 하시고 하고, 대안도 내고. 그러면서 또 방향성을 다시 바꾸기도 하고 하는 이게 건강한 민주적 절차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좋다고 거 생각해요. 있었어요? 국민의힘 문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여러 가지 다른 점은 있는데 당원들의 참여도는 확실히 민주당이 높습니다.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예. 일이고요. 뭐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 보고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럼요. 우리 국민 보고 정치해야 돼요. 예. 야당은 여당 보고 정치할 수 있지만 여당은 국민 보고 정치해야 합니다. 그게 책임 정치고요. 또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당 기능도 못하는데 거기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네. 비교할 가치도 없고 비교할 우리는 가치가 없다. 더 잘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다소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좀 혼란함을 느끼셨을 우리 지지자분들과 당원분들께 송구한 마음 깊이 올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또 제대로 방향 잡고 길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네. 더 발전하고 있다는 점, 더 네. 건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뭐 다소간의 소동은 있었지만 결론은 더 특검. 건강해지는 네.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민주정당에 너무 당연하다. 뭐 그렇지 않은 이런 모습이 없는 없는 게 게 더 더 문제예요. 이상한 거죠. 당연하게. 예를 들어 뭐 당대표가 정했다. 그만하지 마. 딴 말하면은 다 사찰해 버릴 거야. 이거는 이게 반민주예요. 그럼요. 지금 특수정당은 특별 저러고 있잖아요. 네. 특정 정당. 특정 정당은 저러고 있잖아요. 아니, 당 대표가 말해도 다를 수 있는 거고 원내대표가 결정해도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네. 있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바꿀 수 있고 이게 그렇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소란스럽지만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이게 때로는 건강한 충돌도 거예요. 많고 그게 건강성을 유지하는 제가 문제가 되는 그 거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서 더 건강하게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때이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예.
저는 어제 의원총회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정말 맞아?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걸 또 표현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습은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더 신뢰감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일을 통해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도 또 여러 가지 더 깊이 고민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언론도 취재한 내용을 날 것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가 욕도 먹고 비판도 듣지만 그건 또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대로 더 이제 면밀하게 그럼요. 취재를 하게 그렇죠. 되고 그리고 네. 언론도 사실은 이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짜 뉴스 막 보도하고 이러면 큰일 나지만 합리적 비판, 그렇죠. 정책에 그렇습니다. 관한 합리적 예. 비판 이런 것들은 비판해야죠. 중요한 거죠. 예. 그게 비판을 해야 또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정치가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근데 그 과정 자체를 하지마 그러면 이거는 독재로 가자는 저는 좋은 거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뭐냐 정신이 번쩍 드시죠. 이런 협치와 일을 야합은 하면. 다르다. 그럼요.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새겨야 되거든요. 예. 협치의 전제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됐는데 네. 뭐 지금 당장 전날 송은석 한 말을 보십시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유. 그 무슨 아니 저는 그 다음 날 나 있었던 충격받았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가 더 놀라웠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사람들이 않습니까? 한둘이겠냐. 그때 아니 잘못했으면 그 네. 내란의 밤에 예. 여러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불기의 객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네. 하는 사람이 예. 저 특정 정당에 부끄러운 얘기죠. 네. 근데 무슨 협치가 되겠어요? 방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우리는 전우이자 동지다. 찰떡같이 뭉치자. 네, 찰떡같이 뭉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찰떡같이 뭉치시길 바랍니다. 뭉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안에 건강한 비판 목소리가 예, 계속 기능하도록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예. 네. 찰떡같이 뭉치기만 해서 건강한 비판 목소리를 사찰해버리고 목소리를 못 내게 해버리면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거는 결국에는 뭐 일부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것. 그래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믿어도 되는구나 하는 신뢰감을 드리는 것. 네. 그게 진짜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표를 찌르는 한마디를 막판에 아니, 뭐- 찰떡같이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고 왜냐면 이게 비판할 것은 확실히 비판하고. 동전의 양면 같아요. 네. 국민이 왜 저래 망가진 줄 특정 정당이 왜 저렇게 망가진 줄 아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비판의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정책 비판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와라.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비판 목소리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동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을 받들고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12월 14일 그때 두 번째 표결하기 전에 제가 피켓 시위 할 때 네.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실 특수정 의원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동지란 늘 이렇게 비호가할 때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네. 하시면서 지금 추경호 원대에 대한 내용이 네. 거기 들어가 있다. 근데 네가 같은 당 동지로서 그래가 되겠느냐? 동지는 뭉쳐야 한다.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드렸어요. 뭉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 우리끼리 뭉치려고 정치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옳음을 추구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이 물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민주당도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으로 기능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입니다. 책임 정당입니다. 더 건강한 모습,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 기회로 이번 일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림이 있는 마지막. 권성동 의원이 간절한 어떤 바람이 우리 건강해져 더 건강하게 예, 더 건강하게. 예. 그 권성동 의원이 그때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도 와닿고 많은 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 잘해. 이게 우리 편 잘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네, 건강한 비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바로 야 이거는 하고 목소리를 이건 내시잖아요. 아니잖아라고 밤 사이에 판을 뒤집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판을 뒤집은 것은 민주당 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이거 아니잖아라고 해서 의회도 바꾸고 다 한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런 게 대단하다. 저는 건강한 네. 비판이라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은 계속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네.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네. 이쪽 얘기 저쪽 건강한 얘기 다 생각 좀 들어주시고 갖고. 예. 그리고 목소리가 다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단결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그러면서 라는 말씀을 단결할 땐 단결해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는 인정하되 단결할 땐 네, 단결하는 이게 알겠습니다. 진짜 모습이죠. 아유, 금요일에 해피바이러스. 행복하세요. 주말이에요. 행복 불금 되세요. 네, 김상우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목리를 계속 부리고 있죠. 자, 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방통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폐지가 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가 되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오늘은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예, 현금 김현.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화하는 핵심 이유.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방통위 소관 업무 중에 방송 사업자 일부를 네. 미래창조과학부로 띄어냈어요.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네. 예, 방통대군이라고 불리는 맞아요. 그분에 대한 뭐 억하심정이 있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유료 방송 사업자 당시에 IPTV가 뉴 미디어였거든요. 네.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방송 사업. 맞아요. 그다음에 그 유성 방송 사업. 그리고 홈쇼핑. 네. 음악 방송 사업자, 전광판 방송 사업자 이들에 대해서 느닷없이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때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인데 거기서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방송이 이원화돼서 지금 규제와 진흥을 하고 있어서 이번 저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 사업을 하나로 일원화시킨다는 건데 네. 마치 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법을 바꿨다라고 허무맹랑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진숙 씨.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리를 할 때 방송 장악하거나 또 그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임기는 보장해 달라 그러고 조직은 독임제로 전환시켜 달라고 이런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경고를 줘서 국무회의 배석하지 말라고 한 건인데 네.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 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다. 이것은. 그 추가되는 정도가 네. 2천만 명의 그 고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2천만 명이요? 2천만 명이요. 세상에. 예를 들어 지금 그 보통 KBS, MBC, EBS는 공영방송이라서 텔레비전을 수신만 받으면 볼 수 있지만 네. 나머지는 예를 들어 SK, KT, LG 통신사에 가입이 돼서 그 탑재해야지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저희 프로그램도 지금 통신사에 가입된 분들만 보실 그래서 수 탑재된 있어요. 그 방송을 다채널을 보는 건데 예. 그게 별것이 아니라 얘기하면 방송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거죠. 예. MBC 출신의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에 근무했다는 경력으로 방송 전반을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을 이제 과시했던 분이라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그런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도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얼마 전에 가진 이제 민방 전체 토론회에서 네. 내년에 대구시장 출마하실 거면 지금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다. 이거는 그 오죽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겠냐마는 네. 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축출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 이진숙 얘기를 하니까 기침이 갑자기 나오네. 물을 드십시오. 네, 피곤하셔가지고 피곤하면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또 약간 그런 알러지 네. 알러지 영향이 있어요. 요새 알러지가 네.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하튼 예, 지금 뭐 우리 작가님이 이진숙 얘기를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안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자기 정치 목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아니 99%예요. 99%?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사실은 7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네. 되자마자 윤석열 정권의 최대의 목표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을 탄압하는 거고 그렇죠. 눈에 가신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해서 예. 쫓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MBC하고 KBS를 겨냥해서 KBS 이사를 1시간 만에 이제 선임을 하고 네. 그 공모된 이사들 중에 사실은 면접도 봐야 되고 서류 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1시간 안에 다 끝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문진 이사는 사실은 임명이 안 되면 네. 추가 임명이 안 되면 기존의 이사들이 임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서두를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큐에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네. 볼 때는 용산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이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계엄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언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단면도를 가지고 도면을 가져가고 2024년도에는 도면을 초기에 가져갔잖아요. 총선 네네네. 도면을 가져가고 이진숙을 앉히고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단전단수를 예. 시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사에 예. 대한 침투를 해서 그렇죠. 사람을 이제 예. 데려가는 이런 체포하려고 했던 예. 그런 일련의 흐름에 딱 예. 중간에 이진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최근에 방통위 건물 주변에 화환이 들어오는 거를 환영하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화환을 보내는 사람이 신자유연대의 김상진이잖아요. 김상진. 이 사람이 리박스쿨과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네. 지난 4월 9일 날 이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이고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폄훼했어요. 폭력적인 발언으로 폄훼하고 이런 사람하고 좀 결탁이 예. 되어 있는 화환 보내는 거라면 본인이 그거를 만약 보수의 여전사 극우 여전사. 극우의 여전사로 지금 예. 본인 스스로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있다. 그래서 지금 법도 법이지만 이진숙 위원장 이런 행태는 방통위원장으로 1시간도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방통위는 그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방미통위가 되겠네요. 예. 네. 방통위 과거의 방통위도 사실은 합의제 행정기구였기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치 발언 같은 거 절대 하지 않는 게 어느 방통위원장도 그런 지금 적이 이진숙처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이동관이 예전에 잘못된 발언 때문에 사실은 사표를 본인이 냈는데 탄핵이 되자 사표를 냈는데 그 이면에는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방통위에 설립하도록 했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방심위가 그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이동관은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네.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YTN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 관련성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김홍일도 사표를 냈습니다. 이진숙은 본인이 어떤 연유인지 물론 뭐 용산에서의 윤허가 있었겠죠. 버텨라라고 하는 게 있었겠지만 결국 버텨서 이득을 본 건 없지만 네. 어쨌든 이진숙의 이런 지금 현재 행태는 윤석열 부부와 긴밀하게 예, 연관이 돼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 25일 날 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 어저께 예. 소위에서 예. 통과를 했고 내일 예. 전체회의를 개최하면 예.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면 19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19일. 네. 그러면 1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공표가 되면 그 순간 자동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이 된다. 예. 그러니까 19일 플러스 뭐 한 그 다음 15일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 다음 국무회의가 열릴 때 이제 예. 대통령께서 공표를 하느냐 안 하면.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하겠죠. 예. 15일 이내니까 예.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고 뭐 10일 안에도 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순서대로 12일 날 전체회의 통과되고 19일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네. 20일 날 표결되면 9월 30일 이전에 공표돼서 임기 추석은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진숙 씨 예, 예. 추석은 집에서 보내는 네네. 걸로. 예. 그동안 사놓은 와인 가지고 좀 빵 그다음에 빵도 드시고 주유소에서 주유권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다음에 노래방 뭐 등 해서 빵만 본인이 지금 빵 얘기는 하니까 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와인. 예, 와인도 저는 있고.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장 그 집무실에 냉장고에 와인을 그렇게 그 가져간 거. 그다음에 비워진 거.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술을 그렇게 대전 MB 사무실에 사장이 쓴 법카 규모가 다른 지역 MBC 사장에 비해서 2배를 썼습니다. 썼어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감사를 본부 감사 그러니까 본부 서울 MBC에서 감사를 착수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대전 MBC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네. 예, 응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인은 뭐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얘기하는데 제가 네. 볼 때는 경찰이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방송 광고 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도 지금 저희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그게 지난번 국회에 와서 그 발언을 하자 아마 엊그저께인가 좀 장시간에 걸친 수사가 네 번째 수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예. 3번 정도까지 그 소환 조사가 되게 부실합니다. 근데 하루에 경찰은 5시간 왜 이러죠 지금? 봐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사실 세상이 바뀌고 바뀌지 않은 거죠. 경찰 일부는요. 경찰 일부는 네네. 여전히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찰처럼 경찰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 유일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개혁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예. 3개월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는데 예. 일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근데 저는 정부의 예. 국정 운영의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 뿌리 깊이. 예, 뿌리 깊이. 그것을 늘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봐야 된다. 봐야 되고 긴장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뭔가 지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있지만 그 모세혈관 네, 대한민국의 네, 네. 모세혈관의 변화는 네. 뿌리 전혀 깊은, 없다. 네. 국내임으로 비롯된 그 소위 독재 정권의 후예들이 만든 그런 이 장착되어 있는 기술은 여전히 있다. 예,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 큰일입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정돼야지 언제까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진숙 같은 사람을 봐주고 이게 네, 네. 맞습니까? 그래서 제도로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예.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그 입법권에 대해서 독재 운운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야말로 독재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입법권까지도 무시하고 예. 국회의원하고 싸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따박따박 대답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끼어들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이진숙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태인데 머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방통위원장이라는 그나마 약간의 권력의 끈을 갖고 지금 거만하게 국민들 앞에 있지만 곧 모자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뭐 경찰이 어디까지 버티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유튜브가 매체냐 언론이냐 이제 이런 그 뭐 문제 지적이 많았고 유튜브는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언론사가 되죠. 네. 책임이 저희는 이제 언론사입니다. 인터넷 언론 등록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이제 예. 예를 신문법으로도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방송법과 신문법이 있는데 방송법 내지는 언론중재법에 있는 언론의 개념에는 네. 유튜브는 없죠. 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통신 막. 사업자법에는 전기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인데 네.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네. 부가 그래서 서비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율을 하려면은 방통위가 지난 시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이제 제정하려고 그랬던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 미디어법을 제정하려고 그랬는데 둘 다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애초에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을 만들 때 네. 시청각 미디어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OTT에 대한 예. 컨텐츠 기능을 갖고 있는 문체부가 예. 이 부분은 문체부 소관이다라는 입장이 매우 강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OTT에 탑재되어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 그렇죠. 드라마 까지도 이런 뭐 거. 들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계를 네네. 문화체부로 해야 된다. 문체부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예. 그다음에 신문은 이제 출판으로 그쵸. 되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독임제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이 신문은 현재 그 말씀드렸던 출판 영역이 문화체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네. 미디어부를 독임제로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장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미디어부는 안 된 거고 독임제 예. 기능은 안 된 거고 예. 그래서 시청각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고 논쟁적인 지점이 많아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에 대해서는 네. 언론으로 봐야 될 것이고 예. 나머지 이제 1인 미디어, 소규모 미디어 내지는 언론으로 등록되지 않은 네.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네. 규율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가 워낙에 이 종류가 분류되는 종류가 다양해서 네. 보도 기능을 하는 유튜브로 갈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전체를 놓고 볼 건지에 대한 고민도 또한 예.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김밥 내지는 식당에 가서 유튜버들이 생중계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여과 없이 냈는데 네. 그 기업이나 그 영세한 사업장들이 망하는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만두 네, 만두소 만두는 이제 사건이 기업인 거고 식당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찌양 같은 케이스도 그런 거고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이미 법률적으로 불법한 판단이 나서 벌금까지 문 일에 대해서 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튜브로 허위 조작 정보를 날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거냐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검토이죠. 그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 마치 그 이제 신문이나 뭐 이런 데는 다 그 언론중재법으로 규율을 하는데 네. 유튜브는 봐주게 하는 것처럼 통제하지 않는 아니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보라는 겁니다. 아 네. 중앙일보 보도가 네, 오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좀 뭐 반론권을 그래서- 청구하셔서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 이제 언론 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노정면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왔는데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 거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네. 뭐 단독이다 특종이다라고 해서 보도할 수는 있지만 네. 언론 그다음에 유튜브 예. 이 부분은 유튜브에 대해서 약하게 한다 또는 뺀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마치 사실과 유튜브는 봐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안 봐줍니까? 유튜브를 봐준다는 얘기는 유튜브가 대형 유튜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신생 유튜브가 있고 예. 또 뭐 1인 유튜브가 있고 예. 그래서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하고 네. 그다음에 그 언론이 생성되는 과정 거기 예. 뭐 깊은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상당한 인원이 그 투여돼서 네. 운영되는 언론사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송사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사도 있고 지역 방송, 지역 신문, 예. 또 인터넷 신문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대략 한 2,000 군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유튜브는 1인 유튜브부터 뭐 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기 예.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를 놓고 어떻게 예. 규율할 거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 유튜브는 봐준다 또는 제 식구 봐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그리고 중앙일보가 만약 그런 기사를 쓴 건데 네. 그럼 JTBC에서는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 유튜브가 예. 보도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오락, 교양,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의 유튜브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예. 검토를 하려면 상당한 분쟁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고 예. 네.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용산 출입 친여 유튜브 언론중재법 규제에서는 빼주겠다는 여당 뭐 이런 거고요. 친여 유튜브는 징벌적 손해 봐주기 여당 언론중재법 규제에서 제외 방침 이게 다 오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매경 이코노미 여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입맛대로 유튜브는 쏙 빼. 대통령실은 김어준 유튜브 출입기자단에 넣어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 언론사거든요. 저희가 네. 고발뉴스 또 겸공 취재편의점 다 인터넷 언론으로 언론에서 등록- 됐기 때문에 출입이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 대통령실 출입 기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예, 춘추관장 하셨잖아요.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기자협회, 방송협회 뭐 이런 네, 협회에 협회들. 가입돼 있고 그 가입돼 있는 기간, 네. 그다음에 언론사가 등록하고 예. 활동했던 기간, 예. 그다음에 뭐 보도가 일상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예. 것들을 다 놓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예. 인터넷 신문 기자협회는 저희 때도 출입을 했었던 맞아요. 언론사 기자협회인데 윤석열 정부 때 2023년도에 그 뒤로 뭔가가 작동이 돼서 뺐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협회를 집어넣어서 예. 2022년 3월 기준과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정부 등장하자마자의 기준과 2023년도의 기준 이게 이제 그 특정 언론사 출신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그곳에서 장난을 쳐서 그렇습니다. 바로 잡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렇게 자꾸 저희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유튜브 갈라치기, 그다음에 기존 언론사와 또 유튜브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개혁 입법을 반대하는 그런 흐름의 한 모습인데 사실은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 중재위나 방심위에 넣어서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에서 의원님 식단 관리 이걸로 정치인 불러내서 돈벌이 한다면서 이제 뭐 박시영 TV 등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물론 박시영 TV하고 뭡니까? 고성국 TV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동아일보는 쓰긴 했습니다만 참 열악한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기업 광고 하고 싶습니다. 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 유튜브들이 미디어 업계에서 활동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후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광고가 있을 수 있고 구독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게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안 맞고 그럼 제가 기존의 방송사에 출연을 하고 그 뒤에 중간 광고가 나오면 그럼 중간 광고랑 저랑 연결시켜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려면 객관성을 갖고 사실의 근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 흐름조차도 다 저희가 진행하는 언론개혁의 흐름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기자들 오면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얼른 본회의 가셔야 네,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